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와봤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좋아하실 줄 몰랐고, 저는 이제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뭐 원래 그냥 공부하고 있었고, 불교 대학 같은 데서 강의하고 있었고, 그냥 그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강의해 놓은 거를 그 영상으로 찍어 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셨는데, 코로나 기간이 돼서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라고 하는데 올라오게 돼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뭐 이렇게 공유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조금 알려진 것이고, 저는 그냥 공부만 하고 제가 이제 많은 자료들을, 우리 한국에 관련된, 한국 불교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세상에 남겨 놓고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후학들을 기르고 이런 데 이제 신경을 쓰고 지내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을 모르는 한국인도 없지만 한국을 제대로 아는 한국인도 없다. 한국인이 한국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그 얘기를 왜 드렸냐 하면은, 제가 어려서부터 우리 동양학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그런 집안에서 전통적인 가학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쭉 출가할 때까지 유교, 그 다음에 도교, 그 다음에 한학 이런 공부를 쭉 했었습니다. 주역, 역학에 이르기까지 다 했는데요. 한 번도 뭐 원효대사 책을 본 적이 있느냐, 삼국유사는 꼭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출가를 해서 보니까 한국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게 너무나 우리는 전혀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이 중국보다 정신적으로 못하지 않은데, 유교 공부만 할 때는 어땠냐면, 중국의 그 방대한 사고전서라고 있어요. 경사자집 사고전서, 청나라 때 만든 책인데 중국의 역대 책들을 다 모아놓은 책이죠. 굉장히 방대합니다. 근데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도 뛰어난 학자들이 있어요. 퇴계 선생이나 율곡이나 다산이나 이런 분들 글이 있는데, 정말 유학자 중에 최고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방대한 그 학자들의 숫자, 학문이나 이런 사상에 있어서도 방대한 그 숫자에 우리가 너무 눌리는 그런 양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자, 지금 중국과 한국이 축구하듯이 11대 11로 한번 붙는다 하면 우리나라는 안 질 텐데, 이 방대한 숫자에 밀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활한 영토와 광활한 인구 때문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출가를 하고 나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조선 이후로 불교를 굉장히 등한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단군 일의 역사 가운데 아마 가장 힘들고 가장 그 바닥까지 간 세월이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였을 겁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그 상황에 도입한 거죠. 그 전까지는 정말 우습게 보던 그 일본에게 외국의 침략도 많았고, 우리가 늘 문화를 전해줬고, 일본의 한류 아니었던 적이 없습니다. 좋은 거는 다 우리 땅에서 가져갔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도 통신사를 통해서 책을 전해주고,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저렇게 무력으로, 저렇게 무식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통신사로 계속 책도 전해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맞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한국 정쟁을 겪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화를 하고, 그 다음에 민주화를 하고, 이제 정보화까지 오는 이 과정에 거침없이 달려왔었죠. 그러는 동안 우리는 한국의 근본에 대해서 많이 놓쳤습니다. 세계에 따라잡기,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가에 따라잡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여기에 미국에 계신 우리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 한인 여러분들의
역할이 막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와서 보고 제가 참 큰 느낌을 그렇게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 한국학 에세이라고 하는 것을 썼는데요. 제가 2005년부터 한국학 에세이라고 하는 것을 쓰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한국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상고사도 그렇고 역사 자료들이 일제시대 때 다 없애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사 자료는 다 없애놓고 실증사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은 다 없애놓고 그 참고 자료를 다 정확하게 기입을 하라고 하면 우리의 남아있는 학술적인 책이 아닌 것들은 다 학술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삼국유사에 단군이 있는데 그것도 고려시대 책인데 단군을 인정하지 않아야 된다니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우리 그 학문의 식민사관의 풍토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서 안 되겠다. 그래도 해야 될 말이 있으면 에세이를 쓰자.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한국학 에세이였습니다. 한국학 에세이는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 하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얘기하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쓰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책에 보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거를 이렇게 놓고 2005년에 한번 썼었습니다. 이 말을.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 우리나라 백두대간, 백두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 백두대간이 전 세계 단전이다. 전 세계 단전이다 하는 거죠. 이 지구라고 하는 곳은요, 무조건 넓다고만 해서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몸을 보시면 압니다. 우리 몸에 엉덩이가 있고 허벅지가 있죠. 넓어요. 그러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목선이잖아요. 여기가 숨이 여기서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단전이라는 게 있어요. 단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중요한 혈자리들이 있습니다. 그쪽이 가장 중심되는 치명상을 입는 그런 장소라고 그걸 단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기운이 모인대요. 기운이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는 그걸 차크라라 그래가지고 7 차크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백회가 있고 상단전이 있고 목이 있고 그다음 중단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단전이 있고 그래서 7 차크라로 나누고 그 기운이 도는 공간이 있어요. 그걸 이제 혈이 돌아가는 기운에 있는 형태로 해서 한의학에서는 그걸 막 경락이라고 해서 얘기하고 인도에서는 나디라고 그러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익은 그런 현상의 설명입니다. 저도 인도도 가봤고 중국도 가봤고 지금 이제 미국도 왔는데 여기는 광활한 땅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압축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압축 파일로 되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오대산이라는 곳에서 설악산이라는 곳으로 가려면 1시간이 안 걸리죠. 근데 산은요, 오대산이라는 산은 육산입니다. 바위가 보이지 않는 산입니다. 그런 산에서 설악산이라고 하는 그 골산, 뼈가 돼 있는 바위가 아주 강력하게 나와 있는 그 산을 가려면 여기 미국 같은데, 인도 같은데, 중국 같은 데는 가려면 며칠 가야 되거나 몇 시간, 10시간 이상 가야 될 겁니다. 그게 압축 파일로 되어 있다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은 보살 주처품이 있는데 금강산이 있고 청량산이 있대요. 청량산이 오대산이거든요. 중국에는 금강산이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 한국에만 금강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보면 오대산이 있고 금강산은 바다 근처에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은 중국 오대산 가보면 바다가 근처에 없죠.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오대산이 있고 바다 근처에 금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금강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집약되어 있는 파일로 되어 있어서 한국은 단전성 문화다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단전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 보시면 아실 겁니다. 모든 차량이 어떤 국도로 가더라도 서울을 통과하려고 그럴 때는 이제 고속도로에서 다 톨게이트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몰입이 될 겁니다. 집중이 되고요. 그쪽에 에너지가 다 모이겠죠. 그랬다가 다시 흘러가는 겁니다. 다른 데로 막 방대하게 흘러가도 그 길이 이제 단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모든 기운이 한 번은 뭉쳐서 오는 곳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한 번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걸 들어오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다 들어오고요.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떤 작용을 일으킵니다. 작용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무조건 거부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단전은 거부하는 그 작용이 없습니다. 다 받아들여서 주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수용해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다시 돌려나갈 때는 다시 피드백으로 나올 때는 다른 게 나옵니다. 원래 있는 게 나오는 것 같지만 다른 게 나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불교가 들어와서 한 200년 지나면 원효 의상이 나오고 유교가 들어오고 나서 한 200년 지나면 퇴계 율곡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원효는 종묘라고 하는 형태의 글을 씁니다. 모든 글이 종묘입니다. 예. 법화경 종묘, 아미타경 종묘 이런 식으로 전부 종묘입니다. 그 요약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경전을 한번 딱 보면은 이걸 쉽게 요약해서 내가 핵심을 요약하겠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의상대사는 여러분 법성계 아시죠? 의상조사 법성계 210자로 화엄경 80권을 요약했습니다. 그러면서 화엄 일승 법계도라고 하는 거 그림 하나를 그리죠. 그죠? 그림 하나 그려가지고 여기에다 합시라고 하는 걸 붙여놨습니다. 여기 합시라고 하는 것이 법성계입니다. 이게 법성계입니다. 그러니까 210자로 화엄경을 다 요약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스칼러십이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단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단전성인 거예요. 뭔가 들어오면 어떠한 책이든 가면 핵심을 우리가 요약해 줄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안 되면 그림으로 보여주고 시 한 수로 다 요약해 줄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합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퇴계는 말이죠. 유교 전체를 병풍 10개 그림 그려서 끝냈습니다. 그걸 성악십도라 그래요. 성악십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어릴 때 왕위에 오른 선조 임금에게 왕이 바쁘니까 뒤에 병풍을 놓고 그냥 보기만 봐도 공부가 되게 유교는 이 병풍 10개만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퇴계 선생이 해줍니다. 여기에 의상이 법계도와 일승법계도와 법성계를 했다면 퇴계는 성악십도로 유교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율곡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퇴계보다 한 20여 년 후배인데요. 선조 임금이 일찍 왕위에 올랐으니 저 그림 하나로 다 보기는 힘들겠고 책 한 권을 딱 써주겠다. 그게 성학지묘입니다. 여기 성학이 같습니다. 성학, 그 다음에 이게 지묘라고 해가지고 요약본을 또 써줍니다. 똑같죠. 여기에 똑같이 도를 그리고 똑같이 요약을 합니다. 유교든 불교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생기냐면 이러고 나면 핵심이 이제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면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것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그래서 한국에서 중국이나 인도에 전혀 없는데 한국에만 있는 학술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학파마다 최고 가는 궁극적인 끝까지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긴 게 우리 불교 같으면은 돈점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돈오 점수냐, 돈오 돈수냐. 어디가 진짜 깨달음이냐? 중국 사람들은 돈오 이러고 나면 그냥 그 다음에 별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냥 돈오는 그냥 돈오지. 그게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별로 없어요. 아주 이렇게까지
진지하게 논쟁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국인이 한국을 잘 모른다는 건 뭐냐면 이런 논쟁을 왜 하냐는 겁니다. 이런 논쟁을. 이거 뭐사로 이런 논쟁을 하냐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산호세 이 근처에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까 버클리라고 하는 세계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이 있고 스탠포드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학술 논쟁은 다 의미가 없습니까? 다 탁상 공론입니까? 우리는 우리 거를 왜 이렇게 다 나쁘게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다 오해를 할까요? 그리고 왜 이런 건 한 번도 배워보지도 않을까요? 모르고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너무나 낮춰보고 우습게 보고 일본의 식민사관에 입각해서 보고 외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아닌 것으로 그냥 생각하고 말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한국인이 한국을 자긍하고 한국인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고 얘기했던 타너 스님을 연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을 일부러 갔습니다. 제가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박사과정에 들어갔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걸 일부러 들어가서 한국학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한국학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 던졌습니다. 한국학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왜 그랬냐 하면 제가 박사과정 재수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들어가는데 석사가 중문학 석사를 다 했다고 하니까 한국학에 박사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박사로 졸업하는 분들 가운데 중국 주자 연구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박사 받을 수 있는데 석사는 뽑을 때 중국학 연구한 사람은 뽑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 때문에. 제가 문제적 개인입니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전공을 하더라도 한국학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뽑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들어와 가지고 그 연구를 해서 한국을 진정 연구하려면 어떤 연구든지 방대하게 해야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님으로서 예전에 정신문화연구원이었던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제가 스님으로서 1호 박사고 거기서 타너학이라고 하는 걸 해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타너 스님이 이런 거 하신 분입니다. 유교든 불교든 도교든 펼쳐놓으면 삼라만상에 펼쳐질 수 있는 우주의 법계지만 모을 때는 하나로 핵심으로 요약이 되지 않냐. 유교는 이렇고 도교는 이렇고 불교는 이렇고 핵심을 보면 이런데 이걸 딱 보면 진리는 딱 어떻게 하나가 딱 나온다. 이렇게 하는 분이 타너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부채로 비유를 많이 듭니다. 이렇게 놓으면 화엄경이고 이렇게 모으면 법화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이와 같이 펼쳤다가 줄였다가 하는데 펼치는 곳은 넓은 곳에서 펼칩니다. 이런 미국 같은데 중국 같은 데서 방대하게 펼칩니다. 너무 디테일하고 분량도 많고 펼칩니다. 그래놓고 모을 때는 여러분 학위 논문에 결론을 수십 장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딱 두세 장으로 딱 끝나게 요약이 딱 돼야죠. 성악 지묘, 그죠? 그 다음에 성악 십도 이런 식으로 종요, 법계도 이런 식으로 딱 요약이 돼야죠. 그거를 하는 정신 능력이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 한국이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의 특징을 저와 같이 보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형태로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논문 쓸 때 결론에는 거기에 주석을 다시 달면 안 됩니다. 주석은 본론에서 다 달고 결론은 주석이 없는 글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말을 다 핵심을 요약하는데 앞에 있던 말을 이용하지만 새로운 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핵심을 요약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삼국 불교론을 주장했어요. 12세기에 인도 불교, 그 다음에 중국 불교, 한국 불교는 중국 불교의 아류니까 빼고 그 다음에 일본 불교는 북방 불교는 삼국 불교다 이런 이론을 전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했던 아주 좋은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는 육당 최남선 선생이 있었던 조선불교라는 글이 있어요. 100년 전에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요. 인도 불교는 서론적 불교고 중국 불교는 본론적, 강론적 불교고 한국 불교는 결론적 불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 불교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교만 결론적 불교냐, 불교만 결론적 불교냐, 유교도 결론적 유교입니다. 중국에서 논쟁해서 제대로 못한 거 마지막으로 결론 내려준 게 다 한국에서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독교도 결론적 기독교가 되어야 될 시절 인연이 왔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200년은 넘었습니다. 아마 한국적 신학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 한국적 신학은 저렇게 유교나 불교나 도교나 동양학을 전부 다 회통한 그러한 형태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특성은 회통성이다. 회통성은 뭐냐? 모여가지고 하나로 통해진다. 톨게이트에 와서 이렇게 모이듯이 모여가지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다시 새로운 세계로 펼쳐지게 나가는 형태가 된다. 인도의 아잔타 에롤라 석굴이 있어요. 굉장히 방대합니다. 이곳 미국 땅처럼 방대해요. 근데 그게 중국으로 넘어오면 강론적 불교입니다. 더 다양해집니다. 여러분 그 도낭 석굴 사원 같은 거 보셨습니까? 운강 석굴 같은 그 방대함 보셨습니까? 막 그냥 석굴이 그냥 동 하나하나마다 경전이 다 펼쳐서 완벽하게 인도 불교에서 확장됩니다. 그래서 중국 불교는 종파불교라고 그럽니다. 종파불교. 종파불교는 뭐냐면 정토정에 가면 연불을 하는 거고요. 화엄종에 가면 화엄경 공부하는 거고요. 선종 가면은 참선만 합니다. 그래서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파별로. 그래서 중국이 인도에서 없었던 종파가 새로 생긴 것이 화엄종, 천태종, 선종은 세 개는 중국에서 생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종파별로 쭉 나눠져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회통불교가 됩니다. 결론적 불교가 되고요. 회통불교가 되고요. 제가 표현했던 걸로 하면 단전성 불교가 됩니다.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로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부석사, 영주의 부석사 같은 경우는 의상대사가 지으셨거든요. 화엄종찰입니다. 화엄종찰인데 비로자나부를 모시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놨어요. 아미타 부처님이 서쪽에 앉아 계셔가지고 저쪽 동쪽 끝에 탑이 있고요. 법당 들어갈 때 무량 수준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서쪽을 보면서 절을 합니다. 화엄도량인데 기도는 아미타 기도를 하고요. 이쪽에 나오면 선원이 있어요. 이게 다 회통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절에 딱 들어가 보고 난 다음에 여기가 무슨 절인지 이렇게 잘 모릅니다. 다 회통되어 있습니다. 어느 성격이 강한 거 못한 거는 살아봐야 알고 그다음에 주장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했던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말은 왜 했냐 하면 이런 우리나라 학문의 세계를 타너 스님이 유교, 불교, 도교를 회통해가지고 하나로 막 만들어 놨는데 그런 거 연구하다가 갑자기 타너 스님이 미래에 대한 얘기를 막 해놓은 걸 보기 시작했어요. 스님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50년 전에 말이죠. 앞으로 전 세계는 한국이 하는 걸 따라하게 된다. 그러니까 50년 전이면 여러분 새마을 운동할 때입니다. 옆에 있는 스님들, 스님 제발 좀 그런 말씀 좀 하지 말라고. 앞으로 한국 청년들이 하는 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따라하게 된다. 전 세계의 정신문명, 정신문화를 한국이 선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했어요. 최측근에 계셨던 분들도 막 스님 그냥 화엄 얘기하시고요. 선 얘기하시지. 그런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한류라고 하는 이름으로 코리안 웨이브라고 했다가 이제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한류라고 HALLYU라고 해서 그냥 단어가 등재가 됐어요. 이런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은 해야 될 게 뭐냐? 한류라고 하는 것이 퍼져나가는데 기뻐하고만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분명히 질문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지금 뭐 BTS가 빌보드 1위를 하고 그다음에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는데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 음악은 중국 거하고 일본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
대답할 수 있는 한국인은 과연 몇 명이 될까요? 그들이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여기 계신 분 대부분이 팝송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영어 단어도 익히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영국의 문화나 유럽이나 서구 유럽에 있는 문화들을 배워나가고 그러면서 관심이 생겨서 그 나라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 살아보기도 하고 아주 정착해서 사시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저희 때는 중국 영화가 엄청나게 유행했습니다. 홍콩 느와르라고 해서. 그래서 온 세상이 그냥 뭐 주윤발 장국영 영화를 보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중문과가 활성화되고 중국하고 수교하고 막 이랬습니다. 문화가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친하게 만들어주는 제일 큰 천병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이 노래하고 춤추고 이 드라마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만간 여러분처럼 영어 팝송 보던 세대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가장 잘 아는 분들이 되는 시절, 그 다음에 중국 영화 보던 사람이 중국학 시놀로지의 전공자가 되는 시절처럼 한국의 한류 문화를 접했던 외국인들이 한국을 연구하는 시절이 올 겁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 우리 한국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냐 이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의 정신 문명이 무엇이냐, 한국 정신은 무엇이다라고 누가 질문이 왔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한국인들에게서 일단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왜곡되지 않게 위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10년 전쯤에 한류가 처음에 뭐 이렇게 얘기가 있을 때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몇 마디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아유, 한류 그거 2류, 3류예요. 얼마 못 가요. 미국의 주류 사회는 아무도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거 누가 좋아하지도 않아요. 처음에 다 그랬습니다. 10년 전에.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한류는요, 한류라고 하는 것의 본진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런 게 본진이겠습니까? 저건 태풍이 오기 전에 저 멀리에 저 먼 하늘에서 까마득하게 밀려오고 있는 먹구름대가 저기서 몰려오는 먹구름대 같은 정찰병 내지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한류의 본질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 얘기를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타너 스님이었습니다. 타너 스님이 이제 간도수가 들어온다. 간도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간방의 운이 도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8방 가운데, 주역의 8방 가운데 건곤감리 태극기에 나오는 그 가운데 그 4개는 들어있지 않지만 나머지 4개 가운데 있는 게 간손진태 가운데 이게 간이 이 동북방입니다. 우리 한국을 뜻하는 게 이게 간방이거든요. 간방입니다. 근데 이 간방에 간도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저 도는 각도하는 도자입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항상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돌고 있죠. 공전하고 자전하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건 다 도태됩니다. 지구 상황에서 살려면 반드시 뭔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삼법인은 그냥 영원한 진리입니다. 항상 변하는 겁니다. 항상 변합니다. 항상 변하는데 땅은 그대로이지만 땅이 돌면서 각도가 달라집니다. 무엇과의 각도가, 태양과의 각도. 그 다음에 이 모든 이 행성들과의 각도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성, 목성, 토성 쭉 해서 화성, 이렇게 달, 이렇게 행성들이 돌면서 각도들을 형성하면서 그 각도에 따라서 똑같은 미국, 똑같은 중국, 똑같은 한국이지만 그 각도에 따라서 행성들에 따라 가지고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기운이 더 세게 가고 기운이 확 죽고 하는 게 달라집니다. 그게 시절 인연마다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몽고가요. 몽고가
대원제국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지금 내몽고 자치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고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중국에 말하자면 자치국에 들어있는 부분이 있고 그냥 몽고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몽고가 중국 전체를 지배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탈리아가 로마 제국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적이 있어요.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는 동구권에 그냥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 스페인이라든지, 그죠? 포르투갈이 식민지를 가져가서 남미에 가서 다 식민지를 건설하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이요, 우리나라와 중국까지 해서 이제 태평양으로 나와가지고 미국의 진주만까지 공격하러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도. 그게 바로 저는 도수입니다. 우주 밖에가 돌고 있기 때문에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운기가 도래하고 기운이 올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나쁘라는 법이 없죠. 항상 운은 바뀌게 되고 이 밝아지는 부분과 어두워지는 부분은 음양이 바뀌게 되죠.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이 전 세계 1위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G2라고 해서 중국이 뛰어들어서 G2가 됐습니다. 여기에 산호세가 있는, 제가 어제 가봤던 샌프란시스코 그 지역은 보니까 캘리포니아 드리밍이라고 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G2라고 하는 중국에서 차이니즈 드림 정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온 세상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살고 싶다. 중국이 새롭게 올라오고 있는데 중국이야말로 아름답고 우리가 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다. 그렇게 한번 돼야 될 텐데 과연 그러한 것이냐? 과연 그러한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건입니다. 타너 스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된다. 그래서 한글 전용하자 할 때 타너 스님 반대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자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부터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라. 중국이 세계의 중심국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한자를 더 쓰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자를 공부하는 순간이 온다. 공부해놔야 된다. 그래서 타너 스님은 번역할 때, 팔만대장경 번역할 때 동국역경에서 나왔습니다. 동국역경은 한문을 안 쓰고 한문 원문을 쓰지 않고 한글만 번역해놓고 말아버리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타너 스님은 한문 그대로 놔두고 한문에 현토를 하고 한문을 가지고 같이 볼 수 있게 직역을 해놓고 주석을 달아서 이게 한자로 한문으로 된 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석을 달아놨어요. 왜냐? 한자가 앞으로, 한문이 앞으로 더 살아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중국의 모택동이, 마오쩌둥이 지금 이 실리콘밸리에 한번 와봤다면, 그죠? 여기에 구경을 한번 했다면 간체자를 만들었겠습니까? 그 수천 년 유지되어 있던 중국의 어마어마한 문화, 전통, 역사를 간략하게 글자를 쓴다 그래서 간체자를 만들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글자를 그냥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지금은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옛날 중국 책을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워드로 중국 발음을 치면 그 옛날 한자체가 번째차로 다 올라올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한 몇십 년만 참았더라면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국가가 될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전통이 끊어지고 있어요. 자기네들도 번째자를 잘 몰라요. 그럴 정도로 되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미래학입니다. 퓨처올로지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이런 것이 미래학입니다.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까를 알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제가 백두대간 세계단전이라는 걸 2005년에 저런 글을 쓰고 그다음 한국학 에세이를 17년 전부터 기획을 하고 한국학 중앙연구원이라는 데 들어가서 한국학을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타너 스님을 연구해서 저런 한국의 전통 회통성이라고 하는 걸 연구를 해서 타너학이라고 하는 걸 했던 이유는 바로 한류라고 하는 것이 기미로서 조짐으로서 등장했을 때 한국이 어떠한 나라라고 하는 것을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류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한류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 이게 어디까지가 나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천하은재 지하은재. 하늘이 어찌 말을 할 것이며 땅이 어찌 말을 할 것이냐. 아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이제 역학적으로 한국이 한 번은 스포트라이트가 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돌아가면서 한 번씩 무대 위에 서 있는 어떤 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그런 시절이 있어서 1막이 끝나고 2장이 끝나고 3장이 끝나고 또 2막이 시작되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스포트라이트가 달리 갔는데 한국은 한 번도 안 오겠습니까? 근데 저 간도수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타너 스님이 50년 전에 그 얘기를 했고 한국이 따라하면 전 세계가 따라한다. 4.19라고 하는 청년 학생이 대학생이 정의감을 발현해서 일으킨 정부를 뒤바꾼 건 역사의 처음이다. 대학생이 정부를 바꾼 불의를 한 정부를 바꾼 건 처음이다. 저건 따라한다 전 세계가 이랬습니다. 이렇듯이 한국이 하는 걸 전 세계가 앞으로 따라한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를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를 한류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한류와 한국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한국 불교를 모르고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조선조 500년 유교 가지고 한국 정신을 말할 수 없어요.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불교가 살아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불교라고 하는 이 전통이 없이는 한국 불교를 모르고는 한국 정신을 논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류를 이야기할 때도 앞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저렇게 성이나 정이나 인간의 근본 감성이냐, 어디까지가 감성이고 어디까지가 감정이냐,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접근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는 다 성과 정입니다. 그죠? 인간의 근본 상황과 이 인간이 일어나는 감정을 가지고 다 만드는 게 드라마와 영화 아닙니까? 한국인은 말이죠, 결론적 불교라고 얘기했듯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인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본 영화 보면 네 맛도 내 맛도 없어요. 우리처럼 다이나믹하지 않아요. 울렸다가 웃겼다가 막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을 종합적으로 회통적으로 통합해서 나오는 드라마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 드라마가 재밌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모든 소스 요소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드라마 속에. 그래놓고 거기에다가 뭐가 담겼느냐, 정으로만, 욕심으로만, 감정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성품, 우리가 가야 될 부분, 휴머니즘의 핵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미국 영화에서는 전부 맨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슈퍼맨, 배트맨. 근데 한국에는 뭘로 끝느냐? 휴먼으로 끝납니다. 휴먼. 맨은 맨인데 휴먼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웅이 나와서 세계를 바꾸거나 누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사이에 있는 집단 지성이,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불성과 근본 자성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서 거기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방식의 구원을 선택합니다. 한국 드라마는 대부분 그런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역풍을 맞게 됩니다. 이 좋은 땅에, 이 넓고 좋은 미국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하고 싶었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나라의 위대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 와서 미국인이 잘한 건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할 것 없이 많은 전 세계의 훌륭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미국 시민이 되게 해줬습니다. 그게 합중국의 형태로, 유나이티드의 형태로 받아줬어요. 그렇게 해서 받아가지고 전 세계에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이 미국에 와서 기꺼이 미국 시민이 되고 미국 국민이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거죠. 여기에 선택이 이제 미국의 선택일 겁니다.
이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며, 미국과 이 경쟁하는 나라는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잘 보십시오. 300년, 나라가 건국하고 300년을 넘기기가 쉽지 않죠. 중국 역사 가운데 300년을 넘긴 나라가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고려나 조선이 500년씩 갔지만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실상은 왕조가, 중국 같으면 왕조가 바뀌었을 겁니다. 그럴 정도로 위기가 옵니다. 이제 미국이 250년 됐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할 겁니다. 근데 미국은 본인이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받아들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걸 고집하지 않고 짐을 메고 지게를 지고 가다가 황금을 발견하면 자기 걸 내려놓고 황금을 취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게 미국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선이 열풍이 있었고 메디테이션에 있어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분명합니다. 앞으로 한국이 지금과는 다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류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빙산의 일각도 보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숨어있는 이 잠재의 힘이 전 세계에 펼쳐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본처럼 옆에 나라를 괴롭힐 거냐? 중국처럼 자기네들과 인연을 맺은 나라는 다 싫어하는 나라가 돼야 될 거냐? 미국처럼 한번 다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 볼 거냐? 근데 지금 또 미국은 이 안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런 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좋아진다, 앞으로 한국에게 좋은 미래가 있다, 이것에만 취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입니다. 제가 요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력이라는 단어는 있지만 물력이라는 단어는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한자로 된 단어 중에 무력은 있지만 물력이라는 말은 쓰지 않지 않습니까? 힘과 폭력으로 상대편의 나라에게 힘을 미치는 걸 무력이라 한다면 문화와 예술과 미학과 서로 화합과 아름다움을 나누는 것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나라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하는 메시지를 주고 아름다움을 줘서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힘이 한국인에게 있지 않겠냐. 우린 이런 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류의 양상들은 이런 물력의 힘으로 나가서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일단의 첫 번째 단계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겠느냐. 제가 연구해 본 바에는 바로 이런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미국에서의 첫 번째 강연은 서론적으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더 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로스앤젤레스에서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모두 마치고 다음에 또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